자, 영어 정리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상특보 관련 제일 표현됐습니다. 자, 기상특보 관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기상주의보, 그 다음에 기상경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상특보라는 것은. 그러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설주의보 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그래서, 자, 기상특보라는 의미는 주의보 이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상특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낙과는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자, 우리가 낙과 조사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떨어진 과실을 낙과. 자, 반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착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적가후 척가수 조사 우리 했잖아요. 적가후 척가수 조사. 적가후 척가수에서 적과에 대한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라는 거 뭐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즉 열매 속기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열매 속는 작업, 열매 속기. 즉 적과라는 것은 열매 속는 작업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개학자가 이렇게 적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해골이 방지, 해골이. 자, 여러분 한 해에 과실을 너무 많이 과실을 달리게 하면은 다음 연도에 과실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있잖아요. 내 영양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야, 나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나무를 달지 않아 버립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해거리라고 그래. 이번에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과실이 안 열려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거리라고, 해거리. 그래서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놓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적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과는 뭐냐면 과일이 톡톡 터지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열과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냐면 포도. 여러분 포도 어때요? 집에서 자, 내가 포도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씻었습니다. 자, 포도를 씻어서 식탁에 올려놓죠. 그럼 식탁에 올려놓으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막 과실이 어때요? 알아서 자기가 다 터져 있잖아요. 그쵸? 다 터져 있는 거. 즉 과실이 터지는 현상, 즉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자, 이 열과 피해는 정말 많이 열과 피해가 있는 게 포도예요, 포도. 포도 과수에서 엄청나게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해. 특히 샤인은 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캠벨 포도 과수원에서 제일 피해가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자, 이렇게 포도, 이제 우리가 송이가 있잖아요. 포도 송이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봉지가 이렇게 싸져가지고, 안에가 포도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포도가. 근데 이 포도가 언제 이런 열과가 발생하냐면, 자, 계속 우리가 한 7월달,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7, 8월에. 그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필이면 이때가 우리가 포도 무슨 기냐면 포도 수확기야. 포도가 다 이미 어느 정도 컸다는 거죠. 즉 수확기 때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 나무가 극도로 수분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물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 과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실이 알아서 다 터져버린다. 이 수확기다 보니까. 다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갈라지면은 정말로 여기 봉지가 싸져 있잖아요. 이 봉지가 다 빨갛게 물들어 버려요. 포도 그 물이 있잖아요. 그 자줏빛 물이 들어가지고 포도 물이 맞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전체 그 농지의 가설에 가보면 그런 게 다 웬만한 것들 다 그렇게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때 정말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과실이 숙기에, 즉 수확기라고 이 말이에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 이제 물이 장마가 끝났어요. 비가 끝났어.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폭염이 대체적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때 수확기 가보면 갑자기 더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무에서 이제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열과예요. 그래서 이 열과는 주로 뭐하고 호우하고 폭염하고 같이 오면서 애가 열과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대한 정의. 보험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를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결과주. 사실은 뭐예요? 과일이 열리는 나무. 과실이 열리는 나무.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과실이 열리는 뭐예요? 주스를 갖다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과다 그러면 과실도 봄에 가입하고 나무도
봄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나무를 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예요? 결과주가 되어야만이 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개화가 되기 전에 꽃눈이라든가 잎눈이 이렇게 뻘쭘하게 나오는 현상,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발화라고 표현나 있어. 발화가 되면서 이제 꽃이 꽃눈이 나오면서 뭐 한다? 이제 개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화라는 것은 자, 꽃눈, 잎눈, 자, 잎이 되는 눈, 꽃이 되는 눈, 꽃눈의 잎편이 이래서 잎에서 밀려 나오는 현상. 꽃눈 나온다 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발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발화가 50% 정도 발화한 시기가 진행된 시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발화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신초 발화와 신초 발화기. 자, 여러분 우리 단감은 있잖아요. 단감. 자, 단감 나무 있어요. 주지 있습니다. 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들은 다 옛날 가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새로 나온 가지. 자, 여기에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감잎이 있고요. 감잎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이 가지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신초야, 신초. 즉, 해까지. 1년생. 그럼 이 해까지에서, 즉, 신초에서 감이 열리는 거야, 신초. 그래서 이 신초가, 자, 여기 신초가, 이래서 이미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신초 발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신초 발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 신초가 50% 정도 발화한 시점을 신초 발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용어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발화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방과 호두 품목에서 우리가 발화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꽃눈 분화기는 참다래 품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 신초 발화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대추에서 나옵니다. 즉 대추도 신초에서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초 발화기 50% 정도 진행된 때를 의미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확기 보겠습니다. 수확기라는 것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실 없어져 버렸네요. 즉 쓸려갔어. 뭐에? 물에 의해서. 아니요, 또요?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없어졌어.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유실되었다 표현하잖아요. 즉,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요, 정이치를 보나 점유를 잃은 상태.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봤더니 나무가 없어. 어디 가버렸어? 저 밑으로 실려가 버렸어. 자기 자리에 없어. 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매몰은 뭐예요? 묻혀버리는 거죠. 즉, 산사태 특히. 자, 비가 엄청 왔다. 그럼 그 옆에 경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이 어때요? 무너지면서. 거기에 흙으로 우리 나무가 묻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무의 토사 산사태적으로 자, 몇 % 이상이 주간부에 30% 이상 묻혔을 때 우리는 매몰이야. 다 묻혀버리면 당연히 매몰이죠? 얼마 이상만? 30% 이상만. 즉,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럼 여기가 30%니까, 30%, 60%, 100% 이렇게 잡았을 때, 즉, 이렇게 30% 이상만 어때요? 묻혀도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몰로 보더라. 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도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도복이라는 것은 몇 프로? 45도 이상 넘어진 상태를 갖다가 도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절단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절단이라는 것은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자, 여기 주간이라고 있죠, 주간. 주간부가 이렇게 찢어져 버린 경우 있잖아요. 분리되거나, 또는 전체 주지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여기 있어요. 봐보세요. 얘가 이제 주간부예요. 자, 얘가 주지입니다. 주지. 근데 이 주간부가 이렇게 썩둑 잘려져 버리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주지가 있잖아요. 다 끊어져가지고 이 주지가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없어져 버린 상태, 즉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나무가 절단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단. 그다음에 절단 2분의 1. 절단 2분의 1은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의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갖다가 절단 2분의 1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름 준다고 표현하죠. 거름. 그래서 거름 잘하도록. 즉, 비료 등을 주는 거. 그래서 12관리라는 것은 수양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12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신초. 방금 우리 떫은 감은 다 어디서 열린다고요? 신초에서. 즉, 단감 떫은 감에
신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초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감, 떫은감의 신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신초절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침수. 그 다음에 소실은 원인이 뭐다? 화재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소실이라고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타긴 탔어요. 근데 얼마?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소실 2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를 심는 방법에는 자, 씨앗을 직접 뿌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씨앗을 육묘를 길러서 그 육묘를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옥수수 같은 것도 씨앗을 길러가지고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다든가 또 배추 있죠. 배추도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식. 여기 정식. 즉 여기서 어부밭에서 기른 식물체를 옮겨 심는 거,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식이라는 용어를 써. 정식. 그런데 우리가 벼도 마찬가지야. 방금처럼 벼를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걸 갖다가 직파라고 표현하는데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걸 갖다가 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 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한다고 표현해요. 옮겨 심는 거. 그래서 이양이라는 것은 기름 모를 어디로 농지로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파는 씨앗을 직접 뿌린다고 그랬죠. 근데 벼는 우리가 수도작이에요. 수도작. 즉 물에서 기른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있어야 나중에 씨앗이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뿌린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직파는 직파인데 담수야.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막 흩어 뿌려버리잖아. 흩어 뿌리면 얘는 갖다가 상파야, 상파.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벼를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산파라 안 하고 전파라고 그래. 전파. 점점점점.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자, 직파는 직파인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합니다. 근데 산파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다고 그래서 전파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이 있는 논에다가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기간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을 담수전파, 즉 직파재배 중에 하나인 담수전파라고 표현합니다. 자, 종실비대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콩하고 나중에 팥에서 나옵니다. 팥에서. 자, 여러분 우리 콩깍지 있죠? 콩깍지. 이 콩깍지 안에 콩이 들어있잖아요. 콩깍지 안에. 팥도 마찬가지죠? 팥꼭지 안에 꼬투리.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꼬투리라고 그래. 꼬투리. 응? 아니요. 자, 얘를 갖다가 꼬투리라고 그래. 꼬투리. 이 콩깍지 있잖아. 이 콩깍지를 꼬투리라고 그래. 결론은 이 꼬투리 안에 콩이 든 팥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주머니를 만들어야만이 이 안에서 콩이 생기죠. 이 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실이라고 그래. 콩 하나 알맹이를. 이 알맹이를 종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있잖아요. 콩알이야. 그 꼬투리 속에서 콩알이 또는 팥알이 있잖아요.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실비대기라고 표현해요. 종실비대기.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콩이나 팥에 꼬투리 형성기. 즉 꼬투리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콩이 막 비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 형성기를 갖다 뭐라고 한다? 종실비대기예요. 종실비대기. 그래서 이 종실비대기라는 것은 우리가 콩하고 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벼를 직파를 했건, 이양을 했건, 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벼가 오다가 이제 벼가 이렇게 막 자라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삭이 나오잖아, 이삭이. 그렇죠? 우리가 벼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럼 벼 이삭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알곡이 생겨서, 자, 우리가 나중에 수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수라고 표현합니다, 출수. 그럼 근데 이런 이삭이 70% 정도 출수했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 출수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배추 또는 딸기
그죠? 메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잖아요. 얘를 갖다가 뭐 한다? 정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정식을 알려했다. 그러면, 자, 여기 정식일. 우리는 정식일로부터 보험을 며칠을 보장할 거니? 했을 때, 자, 정식일 기준은 정식을 안료한 날이 정식이 된다는 거. 다음에, 자, 잡기. 자, 여기서 작기 한번 봐보세요. 작기.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정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 작기.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뭘 재배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 거기에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를 재배한다고 해봐요. 그럼 시금치를, 자, 여기 보온 기간이 1년이야. 그럼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시금치는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1년에 3번 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서 한 경작기간 4개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수확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계약자는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 재배 또 했어요. 그 다시 또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즉 나는 이 하우스 안에서 시금치를 1년에 3번 수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한 저 기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작기라고 표현해.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도 작기죠? 얘도 마찬가지야. 작기. 그러면 이 하우스에서는 몇 작기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3개의 작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1작기, 2작기, 3작기. 계속 수확 다 해버려.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기라는 것은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언제부터?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기라고 표현한다는 거. 1작기? 네. 1작기라는 거요. 정식일로부터 언제까지다? 수확 종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자, 마늘을 내가 뭐예요? 마늘을 우리가 씨앗을 직접 뿌리니까 파종을 합니다. 또는, 자, 콩도 어때요? 정식 안 하죠. 씨앗을 직접 뿌리기 때문에 정식이 아니라 파종이야. 자, 그럼 하게 되면은 얘가 어때요? 싹이 나오죠. 그 싹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출현되었다고 표현해. 출현. 싹이 나오는 거, 출현.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농지의 파종한 씨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 위로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한다? 출현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 버섯의 종균 접종. 버섯 작물의 종균을 배지 또는 원목을 접종하는 행위를 갖다가 종균 접종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파에 기타 보험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위 복리.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어때요? 복리입니다. 막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연단위 복리라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여기서 금전이 뭐예요? 금전에다가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식을 연단위 복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정기 예금 시켰어요. 근데 여기 이자가 10%였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즉 만기 때 나는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을 해서 110만 원. 얘를 갖다가 다시 또 재이체했습니다. 그럼 나의 원금은 얼마가 되어서 110만 원 되어서 다시 또 여기다가 이자를 또 합산한다는 겁니다. 연단위 복리. 그다음 영업일은 재보험 사업자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날은 제외되더라.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제가 소유자가 A예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B한테 뭘 가입을 했냐면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화재보험을.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파트에, 자,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짜리를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화재가 발생을 했냐면, 누구로부터? 자, 이 제3자. 이게 제3자예요.
즉 3자 C가 제 3자입니다. C의 과실로 얘가 불이 난 겁니다. C의 과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 A는 누구한테? B한테 이제 이 화재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럼 화재보험 청구를 했어요. 화재보험 청구를 했는데 누구는 자, B는 여기다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A는 다시 또 이 보험금을 누구한테도 C한테도 요청할 수 있겠죠.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C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A는 C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한테도 1억을 받고 C한테도 1억을 받게 되면 이 A는 어때요? 1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2억을 받게 되면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해서 자, A는 B한테 1억을 받았으니까 끝났죠. 그럼 이때 A가 가지는 C의 권리, 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B가 가져가요. 그럼 이때 B가 가져가는 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이권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 대이권이라는 것은 이치를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치를? A의 이치를 누가 가져간다? B가 가져가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를 하겠다? C한테 행사를 해서 1억을 받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과실이니까? C의 과실이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이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런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주택이 지금 화재로 소실되었잖아요. 멸실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해체해야 되죠? 차에 쓰레기를 실어야 되죠. 자,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비용을 줍니다. 자, 이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 해서 자,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에 자, 여기 이 아파트에 해체 비용, 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자, 이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불이 난 거야. 그럼 이게 계약자는 A는 나는 화재보험 가입했으니까 너 불 그냥 타버려라. 난 어차피 보험 처리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불이 이제 막 초기 해갖고 불이 이제 조금 있었어. 그럼 내가 충분히 소화기를 통해서 어때요? 불을 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그냥 불 타버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계약자는 충분히 어때요? 내가 초기 진압할 수 있으면, 즉 손해 방지를 위해서 경감할 수 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충분히 가서 불을 꺼야 돼요.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물 같은 것을 엄청 내가 사용을 했어. 그럼 그때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 그 비용을 줍니다. 그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즉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이권 보전 비용이라는 것은 방금 누가 B가 지금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갔다 했죠. 가져가서 이 대이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C한테 행사를 해. 그러면 B가 C한테 대이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주민도 등본을 뭐 발급한다든가 기타 관련된 뭐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A가 이런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당연히 누가 줘야 돼요? B가 A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 비용을 대이권 보전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이권 보전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잔존물 보전 비용이라는 것은 자, 여기요.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자, 이 주택이 홀라랑 불에 탔어도 우리는 남는 게 있죠. 뭐가 남냐면 고철이 남는다고 말해요. 이 고철은 우리가 돈으로 팔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는 A한테 1억을 지급을 해서 다 준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고철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잔존물이라고 해요. 잔존물. 그럼 원래 이 잔존물의 이제 주인은 누구냐면 B 거야. B. 왜? B는 A한테 1억 다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B 거예요. 그럼 B가 이 고철이 도난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헨스를 칠하는 거야.
좀 헨스 좀 쳐주세요. 이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헨스를 누가 쳤냐면 A가 좀 쳤습니다. 그럼 A는 여기 이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누가 준다? B가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자 기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 돈을 기타 협력 비용. 즉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자, 용어 정리예요. 자, 여러분이 그 용어 정리를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복숭아에서 나온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때요? 어느 정도 맨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야. 그리고 실제 경락 면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식재된 면적이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 문제, 본 내용에 가셔서 공부할 때 그래도 저 내용이구나, 저 내용이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초 영어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